가을 햇살이 스며든 오후 그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를 사돈이라 불러야 했지만 그날부터 내 마음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떨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감정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68세,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고, 저는 그동안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난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 성민의 장인 72세의 김철수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를 만난 것은 3년 전 아들의 결혼식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던 날,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진 머리, 온화한 미소,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부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좋은 분이시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장인을 만났다는 안도감뿐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쳤습니다. 명절이나 손주 돌잔치 같은 자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사돈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인사만 나눴습니다. 사돈댁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우리 노인들이 번갈아가며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철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도 많지 않았고 그저 손주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게 자라네요. 그러게요. 우리 성민이 어릴 때 꼭 닮았어요. 우리 딸도 저랬었는데. 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 어릴 적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냈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죠. 말투에서 풍기는 교양과 차분함이 그의 직업과 잘 어울렸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품위 있게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그냥 버릇이 된 거죠. 그는 겸손했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손주를 안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얼른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몇 번이나 손질하고 화장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모임에서 자리를 잡을 때 저는 슬그머니 그의 근처로 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의도된 행동이었죠. 그의 옆자리에 앉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돈댁 여기 앉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와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이 유난히 맛있네요. 사돈님 덕분이에요. 사돈님이 계시니까 더 정성껏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돈댁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이런 떨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손주를 데리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기저귀와 분유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슈퍼 주인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두 분 부부세요? 정말 다정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황급히 부인하려던 순간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돈 사이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보기 좋으세요. 요즘 이렇게 사이 좋은 사돈들 없는데. 슈퍼를 나오며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부부로 보였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걸 느끼다니.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8의 할머니.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고 자식들의 엄마이고 손주들의 할머니인 사람. 그런 제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설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은 사진 속에서 변함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용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책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 식당을 빌려 양가 식구들이 다 함께 모였죠. 총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방 일을 거들며 바쁜 척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면 제 얼굴이 붉어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식사 시간이 되자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운명처럼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김철수 씨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식사 중간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외롭냐는 질문. 그 단순한 질문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렸을까요? 가끔요. 사돈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있어도 혼자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웃었지만 우리 둘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커피를 마실 때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댁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아, 네.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는 좁은 복도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배려,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 그럼 다행이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네, 사돈님도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죠. 젊었을 때 연애 일기를 쓰던 것처럼 저는 제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글을 다시 봤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 나는 왜 이렇게 그가 보고 싶을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8의 가을, 저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다만 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그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 쪽에서도 같은 부탁을 했는지 김철수 씨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하고 함께 아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오후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둘이 손주를 돌본다는 것. 가족 모임이 아닌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 왠지 모를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배색 니트에 검정 치마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은 이미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철수 씨가 손주 띠띠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서 오세요. 그는 깔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혹시 그도 저처럼 옷을 고르며 망설였을까요? 아이가 방금 밥을 먹어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낮잠을 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차나 한잔 할까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손주 데리고 공원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단둘이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 근처 공원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단풍나무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 계절이 제일 좋아요. 저도요. 봄도 좋지만 가을의 깊이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사돈댁은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롭죠. 아무리 자식들이 자주 와도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사돈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가끔은 말 한마디 할 사람이 그리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손주는 유모차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고 가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사돈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 기다려지고 사돈댁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게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날아와 그의 은발머리에 살짝 걸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낙엽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따뜻함, 그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애정. 저 역시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돈님. 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감정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안 되죠. 우리는 사돈 관계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부이고 이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고.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이 시끄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통제 불가능해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으니 그와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에게서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손주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역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하지도 않았고 제 근처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커피를 마실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아, 저기.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오늘 피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인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당신이 그리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해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그를 피했다.
그도 나를 피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걸까?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건가? 나이가 들면 사랑도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아프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혹시 그도 저와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그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엄마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너무 티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저에게는 사랑이 고통으로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가 그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미소가,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덕분에. 사돈댁은요? 저도. 그냥 지내고 있어요. 요즘 외롭지는 않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외롭습니다. 매일 외롭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저도요. 저도 매일 외로워요. 우리는 그날 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너무 늦었어요. 네, 사돈댁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용서하는 것 같으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엽들이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눈물처럼. 이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은 더 깊어질 거라는 것. 핸드폰을 보니 그에게서 새로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그리움도 비처럼 계속 내렸습니다. 11월 초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저희 부부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해요. 일주일 정도인데 띠띠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이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장인어른께도 부탁드렸어요. 번갈아 가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같이 계시거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철수 씨와 일주일 동안 손주를 함께 돌본다?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로 했는데.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틀 후 출국했고 저와 김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철수 씨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서 오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문자로만 짧게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여기서 아이를 보고 저녁에는 사돈댁께서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돌볼게요. 사돈님은 낮에만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났던 겁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에 계속 울어대는 아이를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급히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님, 띠띠가 열이 나요. 어떡하죠?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그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약국에서 산 해열제와 아이스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걸로 열을 내려보고 내일 아침까지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에 가야 해요. 그는 침착하게 아이의 이마에 아이스팩을 대주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사돈님, 아이 돌보는 게 익숙하시네요. 딸을 혼자 키워서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달고 살았죠. 밤 10시가 넘었지만 아이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사돈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밤새 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는 게 낫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우리는 밤새 교대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쯤 아이가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열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부엌에서 커피를 타오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이런 평화로운 새벽은 드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우리의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우리 둘만 남긴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댁.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로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돈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떠올라서. 저도 그랬어요. 매일 밤 사돈댁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이 깊어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사돈 관계고 이 아이의 조부모고.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돈님,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 사돈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철수 씨, 저는 영희예요. 영희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사돈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관계.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에 우리는 얼른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가 보네요. 제가 분유를 타올게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랐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의 열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요리할게요. 영희 씨는 쉬세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채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에 와보니까 우리 딸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도 잘 만났어요. 다 우리가 잘 키운 덕분이죠. 호호, 그런가요?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혜 씨, 우리 내일 저녁에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에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저녁이나 함께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누가 보면 어떡하죠? 사람들 많지 않은 곳이에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6시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시내 외곽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남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남편이 사줬던 목걸이 대신 새로 산 은목걸이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도 멋지세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자주 왔던 곳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괜한 이야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이 마음은 진짜예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철수 씨, 누가 봐요. 괜찮아요. 여기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영애 씨는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글쎄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아니면 손주가 태어났을 때? 지금은요? 지금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선선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조금 걸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애 씨. 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공원의 벤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우시죠? 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씨. 네.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족들이 알면 큰일 나겠죠? 네. 아마 다들 반대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부인데 우리가 이러면.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짜예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영애 씨 사랑해요.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 다시 볼 수 있죠? 네, 당연하죠. 띠띠 돌봐야 하잖아요. 띠띠 핑계 대서 다행이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고백.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부였습니다. 손주의 조부모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마음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그와 첫 데이트를 했다. 68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진짜 사랑을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랑은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계속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반쪽만 빛나는 달처럼 우리의 사랑도 온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못 자겠어요. 자꾸 영애 씨 생각만 나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 봐요.
잘 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호칭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자요. 꿈에서 만나요. 핸드폰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에 취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를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또 그를 보겠지. 그리고 행복할 거야.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철수 씨와 저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네. 아쉽네요. 우리는 아들 집 거실에 나란히 앉아 손주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손주를 함께 돌보고 저녁을 함께 요리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알아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만날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영애 씨를 못 보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만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손주 핑계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온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문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엄마가 성민이 장인어른이랑 이상하다는 소문이요.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엄마가 사돈어른이랑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걸 봤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봤다는 걸까? 그날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건 엄마 사실이에요? 정말 사돈어른이랑 그런 사이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아, 대답해 주세요, 엄마. 사실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미안해. 은경아. 어머, 정말이었어요? 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성민이 장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알아. 다 알아. 아빠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신 아빠한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아,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사랑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사랑 타령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돼? 나도 외로워. 너희 아빠 떠나고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그래도 그렇죠. 하필이면 왜 장인어른이에요? 세상에 남자가 그분밖에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 철수 씨였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그렇게 갔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남자분이랑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시던데요. 어머, 정말요? 누구세요? 사돈 어른이래요. 아들 장인이요. 헐, 사돈끼리요? 그게 말이 돼요? 요즘 노인들 정말 대담하시네요. 자식들은 알까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퍼졌어요? 네.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성민이도 회사에서 놀림받았대요. 성민이가? 네.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네 엄마랑 장인어른이 사귄대? 라고 물어봤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장인어른 만나지 마세요. 은경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야 좋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성민이네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조심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요. 성민아. 30분 안에 도착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분 후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밤에 만나자고 했어요. 성민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엄마,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알아. 다 엄마 잘못이야. 장인어른 집안도 난리래요. 새댁이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물어봤대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사귀는 게 사실이냐고. 민지가. 며느리 민지까지 알게 됐다니.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장인어른 만나서 정리해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성민아, 하지만은 무슨. 엄마도 생각 좀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들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장인어른 좋아해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엄마의 남자친구로는 절대 안 돼요. 이해하시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아들은 철수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 더 커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성민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사돈님한테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그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장인어른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시겠대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장인어른 만나지 마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제발요, 엄마. 우리 가족 생각해 주세요. 손주 생각해 주세요. 띠띠가 크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귀었대라는 소문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까지 생각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안 만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핸드폰을 들고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영혜 씨,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고백했잖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이제 정말 못 만나는 건가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영혜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영애 씨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철수 씨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경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식사는 하세요? 그냥. 대충. 딸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알아. 장인어른도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뭐라고? 민지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도 엄마처럼 집에만 계신대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힘들어하고 있다니. 엄마 정말 그분을 사랑하세요? 딸의 조용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사랑해. 그럼.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해야지. 너희들 때문에.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은경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엄마는 혼자 계시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건 정말 안 돼요. 우리 가족도 힘들고 성민이네 가족도 힘들어요. 무엇보다 띠띠를 생각해야 해요. 알아. 다 알아. 그날 저녁 은경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끝나야 한다니. 철수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도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철수 씨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철수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만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가족들에게 들키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와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은 지 정확히 3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을 새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십거리가 생기면서 저희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그리움은 전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매일 실망만 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같이 공원 갈까요? 그래. 하지만 공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철수 씨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벤치, 철수 씨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머리에 낙엽을 떨어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바람이 좀 차네. 집에 들어가실래요? 아니,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혹시 그가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아닌 크리스마스에도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장인어른 댁도 오시기로 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띠띠 첫 크리스마스잖아요. 양가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보내자고 민지가 제안했어요.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야죠.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손주를 위한 선물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그래.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철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사랑, 안타까움, 미안함. 안녕하세요, 사돈댁. 그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격식을 차린 인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운명처럼 제 맞은편에 철수 씨가 앉았습니다. 자, 다들 건배해요. 띠띠의 첫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아들의 건배 제의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와 철수 씨는 각각 소파 양끝에 앉아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주방이나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철수 씨는요?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손주를 보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영희 씨도요. 식사 제대로 하세요? 못해요. 입맛이 없어서. 저도요. 매일 영애 씨 생각만 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매일 보고 싶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손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띠띠가 참 예쁘게 컸어요. 철수 씨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게요. 딸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철수 씨와 더 있으면 참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혼자 가고 싶어.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철수 씨였습니다. 영애 씨, 철수 씨, 저도 택시 타고 가려고요. 같이. 안 되겠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요. 저쪽 큰 길에서 택시 잡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와 함께라서 춥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희 씨.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저도요. 핸드폰 들고 이름만 수백 번 봤어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는데 안을 수도 손잡을 수도 없잖아요. 알아요.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가족 모임에서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 씨 만나요. 몰래라도 만나요. 하지만 제발요. 이렇게 못 보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시내 도서관 앞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꼭 갈게요. 택시가 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각자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기다리셨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우리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매일 영애 씨 생각만 했어요. 우리는 책을 펼쳐놓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책 읽는 노인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몰래 만나다가 결국 들키고 말까요? 2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주 같은 시간? 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카페, 공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들킬까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경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정말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사돈어른 또 만나고 계신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안 만나. 진짜요?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철수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돌아보니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이분은? 아, 이분은 그냥 아는 분이세요. 그래요? 어머, 근데 이분 얼굴이 낯익은데. 혹시 장인어른 아니세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마주쳤네요. 아, 그러시구나. 우연이었어요? 네, 그냥 커피 마시다가 사돈댁을 봐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웃이 가고 나서 우리는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입이 가벼워요. 금방 소문 퍼질 거예요.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나가요. 따로 가요. 우리는 황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 김 여사님이 연락했어요. 엄마가 사돈어른이랑 카페에 있었대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셨대요? 응, 우연이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약속하셨잖아요. 안 만나신다고. 안 만났어. 정말 우연이었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경이가 알았어요. 우연이라고 둘러댔지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연락 왔어요. 어떡하죠?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조심해야 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철수 씨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영애 씨,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랑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숨어 다니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저는 영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이 영희 씨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고민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철수 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철수 씨를 사랑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거라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숨어 다녀야 해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꼭 만나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더 멀리 가서.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포기해야 하는 날이 올까? 어느 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픈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그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다. 마지막 사랑이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해피엔딩은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것. 핸드폰에 그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그리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저도 그리웠어요. 내일 꿈에서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하는 사람. 당신도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 늦게, 때로는 너무 잘못된 장소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려야 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순수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남겨야 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의 답은 평생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가을 낙엽을, 아니, 봄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앉았던 그 벤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철수 씨,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그 말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어서 조심하며 하지만 진심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가을에 핀 두 번째 사랑. 사돈 사이에 금지된 사랑.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끝날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